31번째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몰트만의 책 163쪽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3부의 2장 슬퍼함과 위로함의 1번 오늘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들 이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형성함에 있어서 문제는 그 문장이 좀 이상하죠. 개인적인 삶을 형성함에 있어서 너무 딱딱해요. 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형성한다는 거는 삶을 형성한다는 건 그래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뭐함에 있어서 이런 거는 아주 옛날 번역 투라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살지만 개인적으로도 살잖아요. 개인적인 삶에서 문제는 단순히 삶과 죽음이 아니라 사랑과 죽음이다. 살아있냐 죽음이냐가 아니라 사랑과 죽음이다. 사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꼭 연인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고 예술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열정 이런 것도 사랑이잖아요. 학문도 사랑이고요. 그런 또 에로스라고 하죠. 사랑. 그러니까 삶은 사랑이니까 어떤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죽음이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생물학적인 기록들일 뿐만 아니라 상호 결합된 근본적인 경험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개 밥 먹고 그 키가 얼마 되고 이런 생물학적인 몇 살까지 살았고 이게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구와 만나냐 그리고 예술 또 문학 이런 데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상호 결합된 근본적인 경험들이기 때문이다. 삶은 긍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다. 계속 학대만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삶에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평생 그를 괴롭힌다면 그 삶이 생물학적으로는 몇 살까지 나이 오랫동안 살 수 있긴 있지만 삶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이 몰트만이 삶과 죽음보다도 사랑과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했네요. 정확한 겁니다. 삶이 이게 조금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기독교적으로 하고 지나가면 이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경험하니까 하나님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이 긍정되는 가장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관계 맺느냐에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삶은 긍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다. 삶이 긍정되고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삶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환희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책임 묻지 않고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고 축제를 벌여준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럼 환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과연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돈은 많아지는데 그런 삶의 환희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됐고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지며 긍정되는 삶만이 행복한 삶일 수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며 부정되는 삶은 경직되고 무감각한 삶이다. 새로 태어난 모든 아기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절되는 거, 무감각한 삶이요.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고통을 당하죠. 그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지금 얘기하나? 그것은 아기가 갖는 삶의 첫 번째 경험들이다.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통해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그 품에서 떠나오니까 분리의 경험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할 텐데 이제 지금 몰트만이 여기서 말하는 그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충분하게 사랑받는다는 경험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게 더 중요하겠죠.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 어렸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평생 동안 그 아이를 지배하는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생동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생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랑을 통해. 그러니까 어머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64쪽. 책을 요 앞에다 놔야 되겠네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삶이 긍정되고 생동적으로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실망들과 모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실제 삶에서는 사랑이 계속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의 사랑은 또 한계가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요. 살아있을 때 떠나기도 하지만 죽을 땐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으로는 완전히 단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사랑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기쁨과 함께 죽음의 고통도 가져다 준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자 할 때 우리의 행복 또한 제한된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이 압도당하게 될 때, 고통과 슬픔에 압도당하게 될 때 이따금 삶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냉소적이 된다. 그렇죠. 왜 전쟁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거를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냉소적으로 되죠. 피를 흘리는 모습과 시신을 많이 본 사람은 마비된 것처럼 되며 전쟁 후유증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남 전쟁 때 미군이 거의 참전 많이 했잖아요. 그 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들 많이 보니까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런 거죠. 마비되고요. 급기야 삶과 죽음에 대해 전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걸 주제로 하는 전쟁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모든 것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래봤자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니까 뭐 상관없어. 그러한 상태에서 감정들과 사고들은 경직된다. 슬퍼하지도 않는 거죠. 기뻐하지도 않는 거죠. 죽음 자체가 시신의 경직으로 표현되듯이 죽음이 이제 몸이 이제 경직된다고 그렇게 표현되는군요. 니고르 모르티스, 라틴어로 표현하는가 봐요. 니고르 모르티스 표현되듯이 사람들은 마비될 때 살아있는 몸이지만 영적으로 산송장과 같이 되어버린다. 독일어의 죽다, 슈테어벤과 마비되다, 에어슈타렌은 동일한 어근을 갖는다. 그렇군요. 에어슈타렌, 마비되다하고 슈테어벤, 죽다인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가끔 저렇게 두 단어 혹은 세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다 하는 말들을 책에서 읽죠. 그 말은 옛날에 그걸 같은 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씩 분화된 거죠. 그 상황을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조금씩 구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근은 같은데 또 단어가 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학을 공부하면 이제 인류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발전되는지를 정신 진화, 발전 뭐 그런 것들도 알게 됩니다.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 독일어가 달려있네요. Glücksbereitschaft. 글릭 행복이라는 거예요. Bereitschaft 이거는 준비입니다. 그것과 고통의 능력. Leidensfähigkeit. Leiden 이거 고통이고요. Fähigkeit 이건 능력이란 뜻입니다. 상응은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와 고통의 능력의 상응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고통도 감당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게 사회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삶은 특히 의례들에 잘 나타난다. 세리머니죠.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공적인 삶 어디에서 임종, 죽음, 그리고 슬퍼함에 대한 의례들을 발견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명백하다. 즉 우리는 현대 사회의 공적인 삶에서 그러한 의례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 예, 저도 뭐 짚은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현대인들은 죽음을 알지만 짐짓 모른 채 하면서 삽니다. 모든 문화가 그 TV나 뭐 유튜브 요즘은 그게 대세 같은데 임종과 죽음, 슬픔 이런 것들은 자리 잡기 힘들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웃기고 여흥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을 때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많은 경우에 병원이나 중환자실에서 죽는다. 임종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 의사들이 다 해버리는 거죠. 의사들도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그냥 죽으니까요. 아니면 하여튼 비슷한 시설에서 죽으니까 그 죽을 때 누가 지켜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독하게 버려진 채로 죽어간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현대문화는 임종, 죽음, 그리고 슬퍼하면서 끝이 나버린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거칠죠. 임종, 죽음, 그리고 슬퍼함이 없다. 이제 그 뜻이죠. 그게 없다. 하면서 끝이 나버린다는 게 아니라 임종, 죽음, 슬퍼함이 현대문화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 겁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나와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디 글인가요? 저 고독사를 나는 차라리 좋겠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책인가 봐요. 그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외롭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유족들이 뭐 울고 아니면 뭐 위로한답시고 손을 붙들고 뭐 여보 아버지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갈 수 있겠냐. 근데 차라리 아무도 없이 혼자 그렇게 외롭게 죽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였어요. 오늘 여기 몰트만이 말하는 이 대목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공동묘지들은 더 이상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 있지 않고 유럽에는 공동묘지가 그런 데 있거든요. 교회 옆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도 동네에 있지는 않았어요. 조금 유럽하고 우리하고 그 죽음에 대한 그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 역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우리나라와 달리 과거 서구 사회에서 공동묘지는 일반적으로 마을의 변두리가 아닌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장례, 전문 업자들은 유족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함으로써 다음 쪽으로 갑니다. 165쪽입니다. 장례사들이 다 도맡아서 하죠. 처리함으로써 유족들은 장례에 대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뭐 문상 오는 사람들 접대도 다 거기서 하니까요. 이웃과 친구들은 유족들에게 손을 건네고는 이내 침묵해 버린다. 아무것도 할 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인 삶에서 유족들은 아무런 표식도 나타내지 않는다. 여자들은 더 이상 검은 옷을 입지 않고 남자들은 외투의 팔에 검정색 띠를 두르지 않는다. 그런가요? 저건 예상 외인데요. 검은 옷을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저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몰트만이 저렇게 쓴 건가 아니면 번역할 때 뭐가 잘못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 장례 그 전문 업체에서 이 일을 다 맡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이 상복 검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는 잠깐 이해가 안 되네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런던에는 유족들이 입는 상복을 파는 2개의 커다란 상점이 있었다. 20년 동안 그 상점들은 사라져버렸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가 공적인 마지막 위로로 보인다. 저 문장이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알려진 경구 같습니다. 뭐 계속돼야 된다. go on. 그런데 life must go on 이런 문장일까요? leben 졸렌 독일어 갔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현대 사회에는 문화의 차원에서 이 죽음과 임종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그냥 사무적으로 다 처리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위선이죠. 위선. 임종자들과 유족들은 부디 너희는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라고 무언중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삶은 계속돼야 된다. 이 말이 아마 뭐 어떤 쇼 같은 데서 자주 나왔던 문장 같아요. 이러저거 어려운 일도 있고 좀 골치 아픈 일도 있고 좀 상심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계속돼야지.
인생은 좀 잘 누려야지 이런 문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산 사람들에게 뭐 나 죽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잘 살아야지. 너희들에게 내가 방해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 뭐 그런 표현입니다. 라고 무언 중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죽음이 또 죽은 자가 소홀하게 다뤄진다는 거죠. 그건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현대 사회는 애도를 할 만한 시간과 공간을 갖지 않으므로 유족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존경이나 보호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6.29 이태원 그 참사에 대한 현 정부와 일부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이들의 자세가 바로 저와 같습니다. 귀찮은 거야. 저런 일 때문에 저런 참사 그들의 눈에는 그냥 단순한 사고죠. 교통사고다 하듯이 그런 거로 이 사회의 통합이 무너질까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까봐 귀찮은 거죠. 이제 형식적으로는 애도 뭐 일주일간인가 뭔가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애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충분하게 슬퍼하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책임질 거 책임진다고 지고 그럼 되는데 왜 그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쪽의 입장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고 뭐 참사라든지 하여튼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늘 뭐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말인가? 뭐 그것만 아니라 그 이외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죽음들이 사건 사고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걸 정부가 다 책임진단 말인가?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이런 대형 참사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교통사고하고 이런 건 좀 다른 문제죠. 임종과 애도는 철저히 개인의 일이 되어버렸고 국가적 행사와 중요한 정치가들을 위한 국장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삶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뒤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올지요. 멀티만이 결국 이렇게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 삶의 능력이 없으니 고통을 받아서 또 위로할 능력도 없는 거죠.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면 스웨덴에서는 하루를 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주를 쉰다. 그런가요? 직장에서 그 휴가를 내줘야 되니까 스웨덴은 하루 주고 이스라엘에서는 한 주를 주는가 봅니다. 이처럼 서구 사회에서는 죽음이 야기한 공적인 삶의 방해는 최대한 빨리 제거되어야만 한다. 죽음 때문에 공적인 삶이 지체되면 안 된다. 이 능률 위주의 이 공적인 삶이 체제가 이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거죠.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은
모든 곳에서 터부시 되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인들은 죽음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방해를 경험하게 된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현대 서구의 삶이 이 죽음을 얼마나 소외시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고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실신들은 신속히 운반되고 사고 잔해들도 재빨리 제거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교통은 계속해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교통이 뭐죠? 단어가 이 자동차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와 산자의 교통 그거를 얘기할 때 그 교통은 다른 거거든요. 이거 원어를 달아주면 이해가 참 좋은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 죽음이 현대 사회에서는 소외되어 오고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특별히 더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